캘리포니아주에 한 커뮤니티 컬리지에 여자 농구부가 있습니다. 운동부의 성격상 합숙도 있을 테고 연습 후에 땀이 많이 나니까 샤워도 할 테고 또 유니폼으로 갈아입을 탈의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농구부에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 팀원이 있어서 같이 농구 시합을 하고 같이 샤워를 하며 같은 탈의실을 사용합니다. 그 남자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한 3개 정도 더 커요. 덩치도 팀원 여자 선수보다 2배나 더 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가브리엘 루드윅이라고 합니다. 50년 전에 로버트 존 루드윅으로 태어났고 전직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중동 전쟁에 참여한 병사 출신입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고 나라에게 자신의 출생 증명서에 남자의 성을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그는 여성이 되어서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포츠 기록을 없이 하고 다시 한번 그 커뮤니티 컬리지에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남성이 여성들 틈바구니에서 농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여성으로 인정받아서 그 팀원 여성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고 샤워실을 사용하며 탈의실을 사용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으니 이미 여성으로 보아도 되는지라고 누군가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남성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외양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도 여성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그죠? 외양의 모습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자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대학교에 기숙사가 있다면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고 룸메이트 또한 여성과 함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같이 사용하게 되는, 만약에 여러분이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갔는데 옆에 남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날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싫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싫은 표정을 짓거나 나 당신 들어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대번에 당신은 나에게 혐오를 조장했고 차별금지법에 따라 체벌 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게 돼요. 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쟤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지? 라고 이상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매도받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싫어도 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젠더라는 성은 이런 남자와 여성, 남성과 여성 그 두 가지의 성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성이 있고 그래서 후천적으로 자신이 결정을 하게 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 성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NAP라는 얘기. 요새 한창 뉴스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 훈령으로 발령되었습니다. NAP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시작된 인권정책 계획입니다.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올해 2018년 4월 20일에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서 8월 7일에 대통령의 훈령으로 발표되었습니다. NAP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NAP에서 지시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어떠한 그 벌금이나 배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훈령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이 인권 정책을 시행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정부의 각 부처는 이 인권 계획에 따라서 자신들이 나아갈 그 방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것이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나옵니다. 심사를 하게 되고요. 또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육을 받으면 그걸 성과급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또 받지 않을 수 없게끔 그 정책을 바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NAP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국가인권정책만 쳐도 연관 검색어가 쭉 나오고 NAP만 쳐도 많은 기사와 주장과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청와대 앞에서 혈서를 썼습니다. 젊은 20대,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의 청년이 과천청사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NAP 문제점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인권을 위한 정책, 그 계획을 수립한 건데 왜 이들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이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인권정책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 NAP 전체를 반대하지 않고 그 안에 포함된 몇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을 독소조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독소조항을 좀 삭제하고 수정하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성평등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성평등을 없애고 양성평등으로 바꾸어라.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그 NAP의 전체 분량이 한 3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쭉 보면서 제 안에 계속 다가와서 남아있던 것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성평등을 위한 조장과 그것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것. 각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수립과 같이 NAP에 지향하는 바는 성평등을 이루는 것입니다. 양성이랑 양성평등, 성평등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성은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만을 인정을 하고 이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며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평등에서 말하는 성은 젠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은 사회적 성을 의미하고 생물학적인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여 후천적이고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고 시간마다 지금은 남자, 조금 이따 여자,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도 인정을 해줍니다. 외과적 수술로 외양을 바꾸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 젠더에는 성이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가지, 어떤 분은 50가지, 어떤 분은 70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젠더의 성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여자야.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성전환 수술했지만 남자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의 종류를 계속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남자의 몸을 가진 여성, 여자의 몸을 가진 남성,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사람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남성과 여성이 다 존재한다. 양성을 가지고 있다. 수없이 많은 성들이 생겨나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 NAP에서 이야기하는 성평등의 정책입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특이한 성들이 많아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또 그것에 대비해서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과 같이 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성에 따라서 다 그러한 편의시설을 제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70가지, 80가지 화장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한 군데로 남성과 여성과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의 화장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성 중립 화장실이 존재합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여자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차별한 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한 게 돼요. 샤워실, 탈의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자지만 내 마음은 여성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론할 여지가 없죠. 그냥 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그리고 그런 곳엔 CCTV가 없죠. 화장실이나 목욕탕이나.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입니다. 또 성평등은 모든 성적인 관계와 동성 결혼을 포함한 모든 결합을 허용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그것이 괜찮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켜주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들이 많아지잖아요. 셋 이상의 결혼도 허용이 됩니다. 미국에서 여자 셋이서 동성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동물과의 결혼식도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나중엔 물건이랑 결혼하는 것도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난 이게 좋다, 난 이걸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특정한 성범죄자, 소아 성범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적으로 자신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러한 권리가 이 사람에게도 있고 우리가 같이 합의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벌할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젠더의 평등을 이루어낸다, 성평등을 이루어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양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도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도 거절하고 거역하는 성평등에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P는 양성이 아닌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주장하다시피 모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살펴보면 양성평등이란 단어가 있긴 있는데 문맥상이나 그 흐름상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기 자체는 양성평등인데 내용 자체는 성평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일례가 공무원 부처에서 공무원 교육, 성평등과 성인지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그리고 그 아래는 양성평등의 교육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가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동일하게 젠더 이퀄리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NAP에 나온 그 양성평등의 의미도 성평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NAP는 성평등의 보장을 위해서 차별금지법, 법제를 정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과제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를 과제로 두고 있으며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하면 딱 단어만 들었을 때는 나쁜 것 같지 않잖아요. 차별하지 않겠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소수자라는 단어와 만나게 돼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NAP에서 말하는 인권,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NAP는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보호와 유엔에서 말하는 그 인권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NAP에서 말하는 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랑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은 천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서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NAP에서 말하는 인권은 후천적이고 쟁취하고 투쟁해서 얻어내야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투쟁해서 그 피해자, 그 소수자, 그 사회적 약자들이 더 나은 권리를 얻어내기를 이렇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보호 정책은 이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원래 인권이잖아요.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것 이하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서 인간과 인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구제하는 것이 인권의 진정한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수자에게 특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소수자 이외의 사람들의 권리를 역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NAP에 보면은 인권 정책의 기본 원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차별 금지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그리고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 지향은 내가 원하는 성적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나는 남자가 좋다. 그럼 그냥 그 사람은 남자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성적인 지향과 그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그리고 성 정체성,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젠더, 사회적으로 나는 남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성평등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수자의 개념과 차별금지법이 만남으로써 차별금지법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난민, 이슬람 과격분자, 이단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사회적 공익을 파괴하거나 사회적 보편적인 윤리를 깬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나라고 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과 소수자가 만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과격분자가 들어왔어. 그들이 들어와서 테러할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슬람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이슬람이라는 한 문화와 그 인종을 차별한 것이 돼요. 반론도 못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수자는 물론이고 난민에 대해서도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의 위험성과 그것이 불러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자들 그리고 그것들을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조건 혐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로 이 NAP가 제정되기 전에 18회에 걸친 공청회와 간담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수립하는 내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18회에 걸친 간담회가 진행되는 중에 17회까지 편향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정책을 수립을 했어요.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그 동성애 옹호단체, 인권단체, 그 변호사협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바른군 인권연구소라는 그곳에 계신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께 18회 때 참석해달라고 연락을 받고 이제까지 법무부에서 한 번도 그런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군 관계자한테 연락을 받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동성애 위험성을 이야기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왜 저런 혐오 단체가 이 자리에 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비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하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들의 어떠한 위험성이나 합리적인 비판을 해도 혐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단순히 한 약자나 소수자들을 이렇게 고통받는 데서 꺼내줘서 우리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대로 그들이 더 보호받고 보호받고 더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특권을 쥐어주는 것. 그것이 되는 겁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이루어지면 많이 들어봤지만 설교 강단에서 제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들이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상한 감정을 가지게끔 여러분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게 돼요.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주 포커스는 동성애지만 아마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 확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법주야 되지 않았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직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나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법적인 구속력과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번 NAP의 그 정책 수립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사회적 신분, 성적 지향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인터넷 정보 모니터링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우리나라 그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모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성평등 가이드를 지침을 내릴 예정이고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할 것입니다. 이 인권계획, 이게 그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NAP는 대통령 훈령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이대로 시행을 할 거예요. 정부 이 계획에 맞춰서, 이 성평등 계획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이행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심사가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모니터링, 유튜브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해도 다 심의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성소수자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난민, 이슬람, 이단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비판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거격분자에 대한 테러의 위험을 호소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는 테러 분자로 보고 있으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입을 아주 봉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평등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밀어나가는 그 한 가지 방법이 그 반대 세력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방금 그 모니터링이 그런 것들입니다. 보수, 그리고 이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의 그 선포화되는 그 모든 말들을 제거하고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인권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참 많은 부분에 인권교육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 여성부, 이 대상이에요. 그들이 이제 직접 시행하고 행해야 돼요. 그 정책을 세우고 계획하고 시행해야 돼요. 교육부 대상, 여성부 대상, 그 다음에 정부의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한 계획 안에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 인권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대로 성에 대한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성이 무엇이 있는지, 성인지라고 하면 젠더 센시티브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성, 그 젠더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 교육. NLP에서 말하는 인권은 성평등, 소수자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를 개발할 것. 만약에 교과서 내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요청을 하고 그 수정 요청을 편찬기관이라든가 교육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교원, 교장, 자격연수 시의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내용을 포함하라. 교원 및 예비교원, 교대생이라든가 이제 교원이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선생님들에게도 모두 교육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기는 국가지방 공무원 역시 종교 편향 방지, 성인지 교육이 포함되고 사회복지 분야 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들은 연관, 인권, 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 인권, 교육, 이수를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시면 다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강제성이 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필수 과정이라고 하면 안 들으면 수료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연수 받을 때 꼭 들어야 한다 하면 그 자리에 계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인권 교육을 위해서 성인권 교재를 개발하라. 학교 현장에서 성인권 교육을 추진하라. 성인권이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얼마 전에 학생 인권 조례로 한바탕 난리가 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학생에게 성결정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관계를 맺을 자격과 권리가 있고 자신의 성을 결정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게 성인권입니다. 낙태할 권리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성윤리를 망가뜨리는 그 교육. 그러니까 이 3차 NAP는 성평등을 조장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 나라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동시에 거짓 인권을 반강제적으로 교육하고 또 문화예술로 포장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더 이상 거부감을 갖지 못하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문화적인 인식 변화는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큽니다. 드라마 보면 아십니까? 몇 년 전부터 드라마에 동성애 남자 커플이 드라마의 소재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그 장면을 뇌리에 뚜렷하게 기억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더욱이 그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영상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서 그 영향을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NAP에는 이것 말고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그중 가장 중요한 성평등 조장 그리고 그것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설교를 봉쇄하고 진리의 선포를 막습니다. 성평등의 성취는 가정의 파괴와 이 사회의 파괴가 그걸 불러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죽게 만드는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평등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을 대적하여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지금 이 NAP에서 가장 타격을 크게 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우리의 아들, 자녀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타겟은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입은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바꿔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그 개념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어떤 리서치에서 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생,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의 비율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감소하고 있대요. 나라마다 에이즈 예방교육,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운동을 벌여서 에이즈의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만 에이즈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고생, 에이즈 감염된, 에이즈 발병한 중고생들의 90%가 남학생들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이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에이즈 감염 비율은 적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을 때 아직 다 남성이 90% 이상이라고 드러났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동성애에 대한 홍보, 문화적 포장, 성인권이란 이름하에 무너져버린 성의 개념과 그 음란함들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완전히 잡아먹었습니다. 3차 NAP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계획들이랑 인권교육, 교육부에서 이제 조만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학생 인권교육과 그 성평등에 대한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교육부 장관이 생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조례가
발표되면 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땅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한 아이가 집에 와서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데, 반 아이 중에 26명 중 25명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한 명만 남자랑 결혼하는 데서 이상하다고 반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5명이 다 그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선생님마저도 그 아이를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결혼하실 거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학교 가서 경험할 일들입니다. 이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막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동반연, 그래서 동성애 반대 연합회라고 이렇게 기원평 선생님, 교수님께서 이제 계시는 곳인데, 그곳과 기독교계 여러 군데가 8월 27일인가? 또 이제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3차 NAP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토론회를 하고, 또 정부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통째로 다 허리 동강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나아갔다고?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0% 이렇게 된다고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의사는, 제가 의사를 바라보면서 항상 느꼈던 점이, 의사는 꼭 무섭게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고 치료합니다. 생명에 있어서, 그 치료에 있어서 지나친 생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의 동생,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에 서서 싸우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그러나 만약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지 않아서 칼이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책임은 내가 그 파수꾼의 손에 물을 것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외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를 하지 않아서 누군가 그 칼에 맞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성 안에도 거룩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죄가 있었고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죽음의 책임은 칼이 오는 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NAP에 대해서 제가 더 디테일하게, 더 깊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찾아보면 너무나 설명 잘 된 것도 있고 길게 그리고 포괄적으로도 그리고 디테일하게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여러분 이제 NAP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그 어둠의 부분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사단이 이 땅의 교회들을 없애기 위해서 무진애를 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심지어 이 NAP 모든 걸 가지고 이 땅을 무너뜨리려고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주보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알면 힘들어요. 기도를 안 하자니, 기도를 하자니 어렵고,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부르셨고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저런 사단의 그 공격과 영적인 공격을 알아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르죠. 그냥 병적으로 동성애 퍼지면 아이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구나, 병이 생기는구나,
좀 문란해지는구나. 이 정도지 죽는구나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사회에서도 경각심을 그 정도로 가지고 있지만 정말 이런 상태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상태로 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라고 정말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살피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한 번 더 보시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모르겠으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시고,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시고, 이게 무엇인지 분별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이야기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을 가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거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거고, 저는 2명에게, 한 사람이 또 3사람에게, 그렇게 경고의 소리가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 앞서서 경고를 바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한 달 동안 텐트를 치고 더위에 농성을 하신 분, 홀로 마이크를 들고 과천청사 앞에서 절규하더라고요. 절규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왜 저 소수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절규하는 청년들, 교회 목사님들, 또 여기서 선포하시는 유명 목사님, 다 앞서서 경고를 바라는 그분들을 쫓아가면서 그분들 좀 기도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마주하고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잖아요. 같이 싸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더지 게임 같다고. 난민에서 난민 탁 잡았더니 저쪽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푹 올라서 동성이 나고, 동성이 탁 잡았더니 이쪽에 또 뭐 문제가 올라오고, 북한 문제 탁 잡았더니 저쪽에서 핵 문제 탁 올라오고, 끝도 없는, 도대체 지쳐서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볼 땐 절망적이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거 뭐가 되려나 싶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반드시 구원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상황과 흘러가는 걸 바라보지 맙시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둠에서 어둠만 바라보고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둠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빛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분명히 나아가야 할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빛을 바라봅시다.